전셋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게다가 올해 또 강남을 비롯한 핵심지에 입주가 또 많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타격을 준다면 네. 이 서울 전세 시장은 뭐 얼마나 떨어져야 균형을 찾을 것 같습니까? 지금 입주 물량을 전체 데이터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네. 전체 데이터로. 자,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나요, 적나요? 많지는 않네요. 많지 않죠. 네. 작아요. 입주 물량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작다라는 거는 당연히 전세 가격의 상승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거든요. 지금 전세 공급이 어때요? 요 파란색 선 전세 매물량이거든요. 매물이 계속 많아, 최근에 살짝 줄어들고 매물이 너무 많죠. 매물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만큼 떨어지고 있냐면 이쪽으로 반포로 가서 일단 1000세대 이상짜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미안 아크릴 리버파크 볼게요. 얘가 이제 8년차 아파트인데 지금 최저 호가가 얼마까지 나와 있냐면 12억 8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12억 8천이고 평균 호가가 14억이에요. 네. 네, 그래서 12억 8천 13억 정도라 보고 13, 14억 정도의 많은 매물대가 있다. 13, 14억. 자, 그럼 이 가격이 언제적 가격이냐면, 그러니까 2017년 가격인 거예요, 얘가. 2017년 초반, 초중반. 아크릴 리버파크면 한강 바로 앞에 보이는 반포에서 뭐 엄청 좋은 아파트잖아요. 레미안 퍼스티지. 얘도 전세가 최저 호가가 얼마냐면 13억이고, 그러니까 13억대 매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럼 13억대가 언제적 가격이냐면요. 자, 2016년 8월에 얘가 얼마였냐? 13억이었어요. 전세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16년, 17년 가격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리센츠도 지금 전세 최저 호가가 지금 8억입니다. 평균 호가 9억 6천이니까 한 8, 9억 정도 되는 거, 8, 9억. 자, 이 가격이면 8억이 2015년 7월 달에 8억 천이었어요. 오, 그렇네요. 잠실 쪽은 2015년, 16년 중순이 아니라 15년 중순 가격까지 전세가 이미 떨어졌다고요. 즉,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별로 없는데 어디만 많냐면 강남이 많아요. 강남의 공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강남의 공급, 자, 10년으로 보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지금 올해 23년 한 4,700채. 네. 내년에 7,000채. 근데 다른 지역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아요. 강남만 지금 많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강남 소초에 이쪽에 여기가 삼성 힐스테이트라고 해서 청담역하고 삼성중앙역 사이에 있는 데입니다. 얘도 한번 전세 가격을 보면 얘도 이제 9억 5천까지 떨어졌죠. 평균 9억 5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가격이 언제적 가격이냐면 16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가 거의 오르게 한 9억에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이 가격.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전세가 2015년 초중반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떨어진 느낌이 나죠. 아니, 이 정도면 바닥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뭐 더 떨어져서 막 10년 가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쵸. 그러면 이거 너무 많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과도한 공포가 제가 보기엔 전세 시장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된 거는 대출 이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되어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많은 분들이 전망하는 대로 완화가 된다. 그렇다면은 올해 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쯤에는 우리가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네. 서비스 중에 리치고 이걸 마스라고 있나요? MAS라고 있나요? 네네. 리치고 마스죠, 네. 마스라고 해서 기업들이 또 부동산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에다 아파트 시행사업을 해야 될지, 평형대 구성 어떻게 해야 될지, 적정 분양가 얼마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사람들이 다 몇 명이 달라붙어서 뭐 한 사업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작업을 해야 됐는데, 이걸 저희가 클릭 한 번으로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Yeah. 분석 리포트가 싹 나와요. 그리고 적정 분야가 얼마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리치고 마스라고 해서 하고 있고, 뭐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H건설, D건설, L건설 큰 회사들이 다 저희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그래서 마스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원하는 어떤 형태와 구성대로 제가 또 시스템도 구축도 또 해드리고 있고요. 건설사 분들이 얼마나 전문가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래도 리치고 이 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쓴다라는 거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현재 리치고가 지금 한 달에 한 65만 명 정도가 쓰세요. 저희가 이제 토지나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빌라까지 싹 다 들어갑니다. 땅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땅을 내가 얼마에 파는 게 적정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이 땅을 사려고 하는 분들도 몰라. 그냥 공인중개사분이 중간에서 어떻게
말을 멋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정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사기꾼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 토지입니다. 최소한 이만요만한 이러저러한 근거에 의해서 그래도 최소한 적정가가 이 정도는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데이터의 역할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눈탱이 맞는 분들, 사기당하시는 이런 분들 네. 좀 없게끔 데이터가 그런 부동산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까지의 저희가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올해 2023년 3월에서 6월달 정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리치고 팔아줘라고 해서 지금 이제 중개 기능도 이제 막 지금 베타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이제 첨언을 다는 거죠. 여기는 뭐 이런 호재가 있고 뭐가 있고 그거는 또 공인중개사분들 훨씬 더 잘 아시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코멘트나 이런 첨부 자료까지 넣어서 또 보내주시면 그러면 납득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내 땅이 데이터 보니까 여기 이렇게 고려돼서 공시가 이러니까 한 10억 정도 하는데 이런 호재도 있고 그러면 뭐 한 11억 12억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해서 이제 거의 지금 오픈 직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대표님 인사이트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런 고분양가가 앞으로 이어진다는 좀 그런 견해가 많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시세는 떨어지고 분양가는 올라가게 되면은 이 서울에도 미분양이 대거 나올 가능성 과거에 많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전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봐요. 지금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10,000원의 물건을 파는데 원자재나 인건비 비용이 한 30% 정도 들고 여기에 마케팅비나 뭐 운영비 이런 거 해서 뭐 한 4-50% 들어서 한 10에서 20% 정도의 마진이 남는 이런 구조가 이제 사업하기 딱 좋은 구조인데 그쵸. 지금은 이 한 30% 차지하던 이 3,000원 정도 차지하던 게 이게 이제 5,000원, 6,000원까지 올라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건값이 기본적으로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낮추고 싶어도 거의 이익을 안 보고 파는 지금 상황에서도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하는 측면이 있고 수요자의 측면이잖아요. 우리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어때요? 지금 상황이 대출은 역사상 가장 많다 보니까 대출 이자로 부담하는 금액이 역사상 지금 가장 큰데 거기에 물가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이것도 주택 구매력 지수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거는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가 2022년 3분기 지금 2022년 9월달 데이터거든요, 얘가. 근데 지난 20년 중에서 언제가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제일 없어요? 가장 최근이네요. 가장 최근이에요.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가장 작은데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물건값을 제일 원가를 비싸게 팔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을 수가 없겠네요 이게. 네. 물건값이 높아도 예를 들면 이렇게 주택 구매력 지수가 좋아요.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살 수 있죠. 근데 지금 수요자 상황은 최악인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제일 비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미분양은 계속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군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좀 찝찝합니다, 제가. 우리가 불과 한 시계를 한 1년 전으로만 돌려도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옳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집은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가장 위험한 위험자산이 됩니다. 코로나 버블 시기에 집이나 건물 사셨던 분들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요. 그렇죠.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더 쌓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관련한 회사들의 현금이 안 도는 거예요. 네. 현금이 안 돌면 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제발 뇌피셜이나 이런 거 좀 그만두고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라면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시장이 아니라 저는 이 진폭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우리 개인들이나 기업들이나 또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저는 데이터가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뭐라 그러면 이거 많은 사람들이 쓰면 안 맞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 대지 이상. 저는 그 시장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 어떤 자산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근로소득 대비해서 너무 커다란 이런 수익이나 손실은
그 누구에도 좋지 않잖아요. 이런 완만한 우상향이 제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만들려면 우리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셔가지고 또 김 대표님이 들려주시는 흥미로운 데이터 얘기, 부동산 데이터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